미라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5시간 넘게 친부모인 목사님, 목사 아빠한테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렇게 아직 더 수사할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그렇습니다. 11개월간 방치됐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아무도 이 여중생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문제,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백골 시신으로 나왔는데 지금 경찰 수사 방향 어떻게 이 부부 얘기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3월 31일 날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금 49세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의 S신학대학 교수고 그다음에 부천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17일 날 이 아이를 부부가 함께 빗자루와 그다음에 빨래 건조대 살로 무려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을 폭행을 해서 사망케 하고 본인들은 잠을 자고 오후 7시에 일어나니까 사망에 있는데 이걸 까맣게 감추고 나서 3월 31일 날 태연히 부천 수사지구대 가서 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지금 가출을 했다. 가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경찰이 아이 사망을 한 아이의 친구를 3번에 걸쳐 면담 끝에 이 피멍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 부부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줄 몰랐다. 그런데 아이가 다시 되살아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데 반성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범행을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이런 허구의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지금 분노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딸이 살아날 걸 믿는다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기도만 했다는데 그럼 자기네들은 아프면 병원 안 갑니까? 기도만 합니까? 상식선으로 이제 이분이 어쨌든 목사고 또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한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있고 또 가르쳤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런 비상식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죠.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사건을 들고 그래서 한참 머릿속을 생각하고 꿈으로도 계속 꿨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지금 이게 아동학대 범주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아이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가 5살 때 엄마 잃고요. 친엄마 잃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지나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집에 지금 일남 이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큰아이는 집을 나가가지고 혼자서 생활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또 그냥 지인의 집에 맡겨져 있고 막내였던 이 친구는 새엄마의 여동생의 집에 가서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엄마의 여동생에게는 그 아이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또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는 천덕꾸러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 가서 거기에서도 하도 매를 맞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나오고 했다가 홍지파치 얘기네. 그렇죠. 그랬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나왔답니다. 집을 나오고 이제 그 집을 나왔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러지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단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이를 집에 들여보냈나 봐요. 그게 아침 7시였던 거예요. 아침에 7시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들어가자마자 이제 빗자루하고 빨랫대에 있는 그 대로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해서 5시간을 꼬박 맞고 그 다음번에 아이가 이제 들어가 보니 죽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느 분은 얘가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 아니면은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거는 자살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사실은 이 아이의 이번 전수사고 조사가 없었으면 이 아이의 죽음은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주제였어요. 그렇죠. 이번에 조사가 없었으면. 이 부모의 뻔뻔한 행각에 정말 부르르 떨릴 정도라서 실제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이 아이에 대한 이 부모의 그 처신과 이 행동과 이 사람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있으면 아마 이 사건을 보신 분들은 다 분노했을 겁니다. 심리라고 할 수 있지만 심리 전문가시니까 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10살짜리 아이가 맞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학생은 학생입니다. 13살, 만 13살,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이에요. 부모한테 맞는다는 가장 민감할 때입니다. 어쩌면은 중2 때문에 요즘에 가장 민감한 사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2 때.
부모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중2, 중1 때인데 이럴 때 부모한테 5시간을 맞고 결국 숨질 때까지 맞았다. 이 아이는 그 맞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는 처음 맞은 애가 아니에요. 제가 상황을 볼 때는 오랫동안 맞아왔고 또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이 맞은 흔적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 왜 조사에 응했다고 하는 그 사망한 이 친구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거죠. 손바닥에 멍이 들었고 종아리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중생들은 치마를 입습니다. 치마를 입는데 그 치마를 입는 아이의 종아리에 멍이 들고 손바닥에 멍이 들었다는 거는 아하. 이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에는 이 아이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 어떤 가정에든 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학대고요. 이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 울며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잃는 순간을 견뎠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시신을 미라로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뭐 습기 제거제를 잔뜩 갖다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밀랍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현장에 임했는데 그 전에부터 이제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집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에게 계속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와달라 해서 집에 방문을 자제시켰죠. 그런데 결국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밀랍 형태로 안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있었는데 습기 제거제, 그다음에 향초, 방향제가 한 20여 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그 7년 동안 남편이 사망하자 병환으로 사망하자 7년 동안 집안에 보관했던 약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이 사건도 보면 일종의 포르말린 형태로 서서히 냄새가 안 나게 하고 부패도 서서히 진행되게 하는 미라 형태로 진행이 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처음에 있었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지만 아마 그런 건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패한 냄새를 어떻게 감췄을까? 과연 집안에서 부부가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향초나 방향제, 습기 제거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걸 장기간 보관할 생각을 했었던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다시 반추를 해보면 이것도 이 아이의 사망을 숨기고 싶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처음 있는 일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일 저희들이 몇 번을 전해드렸습니다. 학교 장기 결석한 애들 정말 요번에 조사해봤더니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뭐 몇 개월이 아닙니다. 12달을, 11달을 그냥, 자, 첫 번째. 경찰 출신이십니다만. 네.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출 신고했어요. 네. 근데 가출 신고했는데 뭐 했죠? 경찰관 집에도 안 와봤습니까? 그거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신고한 사람이 지난해 3월 30일 날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이 직업, 주소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모 신학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또 모 그 관할에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가출 신고를 하는데 가출 신고하는 사람이 친아빠냐 엄마냐 확인하거든요. 예. 근데 친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출한 사람의 그걸 무시하고 집을 수색을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온갖 그 노력을 다 했더라고요. CCTV 통신 내역,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알바생으로 취업을 하게 돼도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고용노동 거기에도 확인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PC방 쉼터, 전국의 쉼터에도 전부 공문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했으나 결국은 생존 흔적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친구를 결국 결정적인 단서는 11개월 후에 네. 그 친구가 와서 얘 옛날에 맞았대요. 이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더 빨리 네, 찾을 수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 조 모양을 만났는데 두 번에 걸쳐서는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모든 설득을 다 해서 아이의 행방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아이가 진술을 해준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전격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아버지가 계속 집에 방문하는 걸 거절했던 부분.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진술. 그렇다고 하면 집에서 학대가 있어서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장기 결석을 했는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가정 방문해서 아이 방도 좀 보고 뭐 주변을 좀 더 살펴보고 그랬으면 이불을 덮여 있는데
일단은 그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출석 독려서라는 걸 학교에 이제 2차례 보냈고요. 그래서 2015년 3월 30일하고 6월 9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출석 독려서를 보내긴 했는데 물론 담임교사가 방문을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침입해가지고 그 부모의 뭐 부모를 만나고 그 방을 탐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가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나 아니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역할을 담임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한계는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담임교사가 아이가 안 나와가지고 거의 석 달 동안 그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요. 예. 석 달 동안 아버지랑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 이 아버지는 뭐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아이가 뭐 문제가 있고 뭐 가출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사실 지금 뭐 다시 살아날 거다, 기도할 거다, 뭐 이런 부활을 꿈꾸면서 뭐 아이에 대해서 뭐 다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하간에 교육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 자, 하지만 두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참 아쉽습니다.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그 아이 입장에 생각하면 부모한테 억울하게 당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1달 동안. 아마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